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검찰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결국 그 체포작전에 못 이긴, 체포작전보다는 오히려 여론에 못 이긴 의원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여당 의원 2명과 야당 의원 1명이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야당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결국은 여당 2명, 야당 3명을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뭐 비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에 떠들어대서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작전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 3명 중에서 단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집행됨으로써 야당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점은 거꾸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뭐 박상은 의원이라든지 뭐 조현용 의원인가 이런 인간들 그 혐의 빤히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눈에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검찰이 왜 그렇게 강공을 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검찰의 위상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정도 아니라 저 밑에 쓰레기통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카드가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권력자로 비치는 의원들을 수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검찰 국회의원들을 수사해서 입법 비리로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100% 성공하지를 못할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야 워낙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비리와 부패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뭘 캐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은 이미 7년 지나오면서 사실상 비리를 저지를 그럴 환경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입법 비리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지검장이 5번 뭘 했다는 그런 것들이 순교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당의 삽질로 표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명백한 팩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해상에서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 여당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민 그리고 정치권 대 시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마치 세월호 참사의 제3자인 것처럼 여야 합의 거부 사태를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 협상이라고 하는 작은 게임에서는 물론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삽질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작은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마치 정치적인 승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짜가당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될 주체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여당이 아닌 야당을 찾아서 호소하고 항의하는 현상이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마치 야당에게만 있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그 끝이 어딘지 진정 모르고 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유경근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만나 수지를 않는다. 와서 말 거는 인간도 없다. 그래서 야당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영호 씨, 유민 아빠 40일 가까이 단식하다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분 청와대에 박근혜 면담 신청하러 들어가는 데만 하더라도 경찰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청와대 민원실 들어갔어요. 대통령 면담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유 없이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미친놈들이야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 경내에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청와대 민원실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금의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김기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정가의 파단 소식인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야당을 몰아붙이고 공안작전 하듯이 의원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잠깐 즐길지 모르지만은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가 타산지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서수 칼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양식이 있다면 먹을 양식이 아니고 굿센스 양식이 있다면 서수 칼럼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좌초 후 긴 시간 동안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밝히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가세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특검을 기용하는 방안을 유족들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안을 그대로 덜렁 따른 1차 합의안으로 온갖 비난을 자초한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는 기껏 2차 합의안이라고 받아온 것이 국회가 정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중 새누리당 목 2명을 유족 동의를 얻어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족들이 이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거부하자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유족들의 막무가내로 정당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잘 모르면 국회의 여야 합의만으로 특검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지경이다. 그렇습니다. 서석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합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유족들이 거부를 하자 마치 그것이 대의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국회 여야 합의만으로도 특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검은 국회 추천인사 4명에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을 후보로 선정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고른다. 이미 추천위원 3명이 정부 편인 상황이니까 유족들로서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까지도 유족들에게 망언을 계속해온 새누리당의 정서로 봐서 유족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을 후보 추천위원으로 계속 들이미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유족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 유족들의 거부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다고 덤터기를 씌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국회 측 후보 4명만이라도 야당이 추천하거나 유족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야 합의안이 말도 안 되는 합의안입니다. 그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마치 대의 정치가 흔들린 것처럼 호들갑을 뜨는 이 보수 언론들이 박영선의 그 안을 받아들였어. 새누리당이 가지고 오는 그 후보자들을 특검 추천위원을 엉터리 같은 특검 추천위원을 유족들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유족들 때문에 특검을 선정할 특검 추천위원회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 지랄병을 떨게 빤할 빤자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비유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가해자라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족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얘기 안 해요.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유족들은 얘기할 뿐입니다. 청와대의 대응은요, 이건 뭐 아주 파렴치할 정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질 일이므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대변인이 밝힙니다. 진짜 파렴치한 시중에 잡놈아도 못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늦은 사과를 했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니까 여야가 처리할 일이라고 뒷짐을 집니다. 이게 파렴치한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파렴치한 일입니까? 이제 와서 진상규명을 위해 단식을 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유족을 만나는 것조차 박근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나러 오는 게 싫다 하니까 청와대로 가서 면담 신청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거절을 합니다. 아니, 교황은 그러면 일이 없어가지고 세월호 유족들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바쁘길래 영화 명령을 보러 갈 시간이 있어도 유족을 만날 시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민연이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세민연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 130명은 있지만 새누리의 전략에 번번이 말려드는 어리석은 집단일 뿐이다. 국민 뜻이나 유족들을 대변한다는 착각은 버리고 새누리당이 유족들을 직접 설득하라고 길이나 비켜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사고 이후 자기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곰곰 되새기면서 양식을 찾아주기 바란다.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터진 7시간 동안 행방을 몰랐다고 충격을 주더니 그 후에는 다시 새누리당이 나서서 그 사이 21회나 보고를 했다고 변명하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행적에는 의문만 쌓이고 있다. 21회 중 서면 보고가 11회고 나머지는 유선 전화 보고였다니 수백 명 국민의 목숨이 죽음의 위기에 몰린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 있어서 문서나 전화로 보고를 받는가. 상식대로라면 즉각 비상상황실을 가동했을 테고 그렇다면 현장의 위기 상황과 해경을 비롯한 군관민의 구조 실태가 시시각각으로 곧바로 대통령 면전에서 보고가 됐어야 한다. 더구나 서면 보고라면 대통령이 언제 받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304명을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일만큼이나 괴이적은 무슨 일이 당시 청와대에 일어났는가. 그렇습니다. 청와대 7시간 미스터리는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유선 보고를 받았다. 도대체 직접 면대 보고를
받지 못할 그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20차례나 보고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을 마주치지 않다가 7시간이나 지나서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을 해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힘든가요? 이 사람아,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차오르는 선실 안에 당신이 들어가 봐.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 그 책임을 유족에게 덮어 씌우려는 수작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심지어는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세월호에 어떤 국민들이 알지 못할 그 무슨 비밀이 있길래 진상을 밝히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겁을 내고 있습니까? 사숙 기자의 일갈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진짜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사흘 전부터 단식에 동참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끌면서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나왔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거기 나와서 단식을 하고 있을 거냐.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질타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런 질타 할 수 없다는 점. 오늘 국민TV 뉴스에 지금 휴가 중인 분이 기고를 했어요. 김용민 국민TV PD. 문재인 단식에 드러낸 새정치연합의 민낯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단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간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제의 극한 투쟁인데 당론이 바뀌지도 않으며 변변한 동조자마저 없다. 문 의원의 현실이다. 문 의원의 지금 행보는 당론에 배치되는 독자 행동일 뿐이다. 문 의원에게 단식 대신 의정활동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도모하라는 주문도 있다. 그 요청을 수용해 여의도로 돌아간들 그의 발언, 행보에 힘이 실릴까? 문 의원 동조 단식은 최선은 차치하고 최후의 선택으로 보인다. 네. 한 달이 건너서 지켜봤지만 지난 대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PD의 시각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지켜봤다는 이야기는 명망과 집단과 그리고 문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당직자 몇몇만 움직였습니다. 이런 오합지졸 군단으로 총체적 관건, 당권 장악당한 언론이 결합된 새누리당과 맞서 이긴다는 것은 천운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거운동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일 저녁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야당 개표 청간인 상당수는 한운동 만운동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무슨 사달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물론 청간인 완장을 찬 그들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표소에서 100장 중 남의 표 10장을 박근혜 표로 슬쩍 분리하는 시간이 농간이 작동되면 1, 2가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과 3%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단식하는 문 의원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문 의원의 단식은 야당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김한길 대표 취임 이래 웬만하면 안 싸우고 대부분 합의해주고 부당한 공세에 쩔쩔매고
이런 착한 야당이 초래한 것은 민주주의 후퇴, 언론 장악, 공공성 실추, 민생 파탄, 그리고 여당 승리가 아니었던가.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를 이번 투표로 표출한 유권자들. 대체로 보면 특정인의 희망을 걸다가 절망하면 또 다른 사람을 대안으로 찾는 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안은 없었다. 진보 문재인 대신 보수 안철수에, 온건 김한길 대신 선명 박영선의 기대를 걸었지만 곧 실망한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다. 구조다. 단언컨대 이런 야당으로는 총선, 대선 가망 없다. 이런 엄중한 현실 인식이 야권 지지자에게 필요하다. 네, 계속 들어봅시다. 총선 패배 책임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떠드는가 할지 모르겠다. 그래, 통감한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았으며 탈당했고 정치를 그만뒀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하지 않나. 대선은 자기 당 사람도 아닌데 이정희 대표 탓에 패한 것으로 규정됐다. 최근 730 재보선 패배 책임은 갓배지를 단 권은희 의원에게 전가됐다. 물론 당 보고서 어디에도 특정인 책임론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조중동이 대언해줄 뿐이다. 그런데 이는 곧 정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은 야당의 반성 기회를 앗아가고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면피한다. 불온한 공전 공영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아침 회의 때 오늘 조중동 받느냐며 벌벌 떨며 설레발 떠는 이들. 아직도 상당하다. 이게 그 시스템의 일면이다. 야당은 그렇게 면피한 자들이 짠 얼개와 꾀로 다음 선거, 또 다음 선거를 치렀고 치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꽃다발을 새누리당에게 안겨줬고 줄 것이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왜 당에서 복권 노력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 당에서 내가 정치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을 위해서 BBK 진상규명을 외쳤고 감옥에 다녀오기까지 했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봉주를 구출하겠다고 했건만 지금은 누구도 안중 바깥입니다. 한 친박 여당 의원이 내가 대통령에게 정봉주 복권을 요청하려 해도 야당에서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 말하기가 그렇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치력은 고사하고 줏대도 의리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야당 뜯어고치지 못하면 희망 없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21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된 특별법에 반대하는 유가족이 13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대1로 붙어서 설득하라. 이렇게 야당의 지침마저 내렸다고 합니다. 참 야당의 추락 끝갈대를 모릅니다. 이제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일개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야 130명 국회의원들이 1대1로 마크해서 유족들을 설득해 이런 지침마저 내릴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 하청연합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우리가 실력 없는 탓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이 얘기인지 모진 여당 탓맛이 아니라 강한 야당 부재로 자식 잃은 부모의 40일 단식이 촉발된 겁니다. 죽은 시인의 시대가 아니라 죽은 야당의 시대입니다. 의정으로 풀 수 없는 풀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야당의 한계. 그게 바로 문재인 의원의 단식으로 표출됐다라는 김용민 PD의 오늘 국민TV 칼럼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자기 거 소개해준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게시판에 ES킴1301님이 회원가입은 벌써 했는데 오늘에야 출자금을 납입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TV 알게 됐고요. 이런 방송을 찾아서 봐야 현실이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송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입하고 출자금까지 납부하신 천삼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제2 시간에 조합원 가입 신청한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철사슴님 조합원 가입 축하드리고요. 예, 출자금 납부도 하셔서 진정한 육의 조합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의 조합원, 육의 조합원이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은 최근에 청취한 분들입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답이 바로 갈 겁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효과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졌습니다. 생활단식, 생활하면서 단식한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 직방입니다. 그러나 치료약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고혈압이 나아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해숙 단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 광고를 듣고 오해숙 생활단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당 5만원의 정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전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광고 문구를 제대로 좀 읽어줬네요. 자, 경제에 관한 칼럼 제가 반드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이, 한겨레신문 보면요, 박순빈 논설위원하고 이경 논설위원이 이 경제 칼럼은 진짜 읽을만 합니다. 물론 외부 칼럼 중에서도 뭐 이동걸 교수의 글이라든지 뭐 좋은 걸 많이 있습니다만은 박순빈 논설위원의 경제를 살린다고? 누가 살린대?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값이 대단하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최노믹스, 초이노믹스니 하는 새 정책 상품이 등장했다. 최 부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은 우리나라 역대 임명직 경제관료 중에 전례가 없다. 국정 책임자의 이름을 따 아무개노믹스라고 부르려면 정책 방향이 획기적이거나 바탕에 깊이 있고 일관된 논리가 깔려 있어야 한다. 최 부총리의 경우 과감하고 저돌적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41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계획, 기업과 가계의 소득 환류를 목표로 한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영리병원 허용 등 찬반 논란이 뜨거운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낸 것도 최 부총리의 영향이 컸다. 곧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까지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정신없이 쏟아지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을 한 묶음의 철학과 방향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최경환 부총리 스스로 말하기로는 단지 지표상의 성장이 아닌 가계소득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개별 정책들이나 최경환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정책 궤도에서 한치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는 더 노골적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집값 떠받치고 금리 부담을 줄여줄 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반짝 경기 상승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전체 민간 소비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집 없는 서민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전월세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만 커지게 할 게 뻔하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을 빚에 덧 집의 노예에 빠져들게 하는 정책이다.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전부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최경영이가 얘기하는 대출금리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집값에 대한 담보비율을 높여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것만은 저는 올바른 정책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릴 때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고, 그리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정인에 대한 그야말로 1%를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최 부총리는 취임 뒤 여러 차례 우리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을 경고한다. 우리 경제가 90년대 자산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쓰라린 전철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최 부총리의 이런 경고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런 진단서를 발표했다. 저성장이 현실화하면서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최근 며칠 사이에는 여당에서 나온 엄포성 발언이 더 열어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뭘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 전날에도 국회가 세월호에 묶이는 동안 경제 침체 위기를 탈출할 절체절명의 기회가 눈앞에 서서 사라질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예 우리 경제가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를 위한 21개 법안을 뜯어보면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이미 발의했던 법안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급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발의했던 법안이 아직까지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는데 그거 못한다고 세월호가 발목 잡고 있다고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과잉진단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는 비록 완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지난해 3.0%로 높아졌습니다. 이어 올해는 하는 전망치가 3.8%, 내년은 4.0%입니다. 이런 흐름을 장기 불황이나 경제 위기의 조짐으로 본다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장기 불황, 경제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재벌에 대한 부의 집중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게 더 큰 목적인 겁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로 죽게 될 상황이 맞다면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는 더 우스운 꼴이 됩니다. 아니 경제를 말아보는 집권 세력이 누굽니까? 이명박 5년 아닙니까? 바로 그 인간들이 뻔뻔스럽게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야말로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독일의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형편없는 정치인을 뽑지 않는 이상 절대 큰 경제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고요.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면 그 형편없는 김무성이나 형편없는 최경환이 덕분일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월호 유족들을 2번 울린 21가지 막말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한겨레 21이 아주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물론 그 막말이 21개에 불과했겠습니까? 21개 아니라 210개, 2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중에서 보도가 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21개만을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공유해서 영원히 잊지 맙시다. 한겨레 20일 주간지 한겨레 20일에서 캠페인으로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작은 약속 4시 16분의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면서 이 막말 시리즈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냐. 4월 16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만인, 실종 7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서 관계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때까지도 사태 심각성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세월호 그 선실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으면 쏙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호를 21차례를 받았다는 대통령이 그딴 얘기를 합니까? 나머지 20가지는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